여러분, 오늘은 3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한 여성의 죽음과 모두가 범인이라고 믿었던 남편의 억울함, 그리고 마지막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을 다뤄보려 합니다. 사랑, 폭력, 거짓, 침묵, 그리고 뒤늦은 정의까지 이 사건에는 정말 믿기 힘든 반전이 숨어 있었는데요. 과연 22살의 젊은 엄마를 강으로 데려간 건 누구였을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 여러분도 놀라실 거예요. 트레이시 해리스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무려 30년 동안 미제로 남아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녀는 1990년 3월 7일 22번째 생일을 맞은 바로 다음 날에 실종되었고, 이 사건이 해결된 건 2020년에 들어서였죠. 본격적으로 사건에 들어가 볼까요? 트레이시 해리스는 1968년 3월 6일 엘라베마주 오자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녀를 친절하고 다정하며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은 성격의 소유자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비록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었지만 친구들과의 유대감은 깊었고, 친구들은 그녀를 충실하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레이시를 좋아했고 존중했죠. 고등학교 16살 때 그녀는 칼 해리스라는 남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칼은 당시 19살이었는데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졌고, 사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트레이시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녀는 아직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결국 1986년에 결혼식을 올리고 몇 달 뒤에 아름다운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캐롤린이었어요. 트레이시와 칼의 관계는 그야말로 폭풍 같았어요. 고등학교 시절의 풋사랑, 뜻밖의 임신, 그리고 빠른 결혼까지. 이들의 관계는 꽤나 격동적이었죠. 딸이 태어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이혼했지만 관계의 기복은 여전했습니다. 사실상 힘겨운 싸움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혼 후에도 완전히 갈라서지 못하고 같은 집에서 지냈으며 심지어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상태로 4년을 보낸 거죠. 아마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 같지만 두 사람 사이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다시 결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살면서 딸을 키웠을 뿐이었어요. 트레이시는 성실한 엄마였고 딸에게 최선을 다해 좋은 삶을 주려고 애썼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에 따르면 딸 캐롤린은 엄마를 쏙 빼닮았다고 해요. 성격까지도 닮아서 모두들 캐롤린을 사랑했죠. 1990년 3월 7일 22번째 생일을 보낸 바로 다음 날 칼은 트레이시가 사라졌다고 신고합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금세 눈치챘어요. 칼도, 그리고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트레이시가 딸을 두고 어디론가 떠날 사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주민들까지 나서서 경찰과 함께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종된 지 일주일 뒤 3월 14일 트레이시의 시신이 차카헤치 강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녀의 집에서 약 11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트레이시는 허리 위쪽은 알몸이었고 부검 결과 익사로 판명되었지만 목에 남아있는 자국으로 보아 교살의 흔적도 있었어요. 결국 검시관은 그녀의 죽음을 타살로 판단했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뒤 일주일간 경찰과 마을 사람들, 친구, 가족들이 온 힘을 다해 수색을 벌였는데 사실 이 강도 여러 차례 수색했던 장소였어요. 트레이시가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시신은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고 물 수위가 내려가면서 발견된 거였어요. 그래서 시신이 강에서 발견된 것 자체는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지만 왜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있게 되었는지는 모두에게 의문이었어요. 트레이시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녀가 물을 무서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릴 적 친구 셀리나 돈스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둘이 11살쯤 함께 세례를 받으러 갔을 때 트레이시는 물속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며 울부짖었다고요. 경찰이 조사한 목격자들 역시 한결같이 트레이시는 물을 무서워했고 친구들과 강가에서 시간을 보내긴 해도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영조차 할 줄 몰랐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죠. 이 증언은 경찰에게 있어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개입한 살인사건이라는 강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경찰은 트레이시의 주변 인물들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가족, 지인들을 차례로 불러 물었죠. 그리고 당연히 가장 먼저 조사한 사람은 그녀의 전 남편이자 실종 신고를 한 칼이었습니다. 칼은 실종 당일 마지막으로 트레이시를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칼은 경찰에게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날 밤 트레이시를 직장에서 데려와 집에 내려주고 자신은 슈퍼푸드라는 마트로 출근했다고요. 칼은 트레이시를 정말 사랑했으며 절대 해칠 마음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질문에도 매우 협조적이었어요. 심지어 자신들이 함께 살던 집을 수색해보라고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경찰이 여러 차례 수색을 했지만 집에서는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툰 흔적도 납치의 흔적도 수상한 정황도 없었어요. 트레이시가 강제로 집에서 끌려간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사팀도 의심은 했지만 칼을 기소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었죠. 하지만 경찰이 트레이시와 칼을 아는 주변 사람들을 계속해서 조사하면서 칼에 대한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무려 15명이 넘는 증인이 트레이시가 칼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증언했거든요. 그 중에는 돈 할버트라는 여성도 있었어요. 나중에 그녀는 돈 비즐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당시 약혼자였던 제프 비즐리와 함께 한 달 동안 트레이시 부부와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돈은 그 한 달 동안 직접 칼이 트레이시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4시 함께 식사 중이었을 때 트레이시가 칼에게 수도요금을 낼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칼은 갑자기 분노하며 트레이시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돈의 말에 따르면 칼은 트레이시를 뒤로 꺾은 채 목을 조르면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칼이 트레이시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것도 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트레이시는 신고를 꺼렸어요. 딸과 함께 가족으로서의 삶을 계속 꿈꿨기 때문이었죠. 돈은 트레이시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가족으로 지내고 싶었어요. 돈과 트레이시는 남편들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서로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가지면서 친해졌습니다. 트레이시는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굉장히 기뻐했다고 해요. 칼은 워낙 통제적인 사람이었기에 트레이시가 친구를 사귀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돈에게 칼 해리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돈은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그 인간은 정말 쓰레기 같아요. 돈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마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칼의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돈은 장을 보러 슈퍼에 갔을 때조차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고 해요. 이제 보니 그놈이 결국 그 여자를 죽였나 보네. 또 다른 증인 칼의 친구였던 바비 헤링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칼이 트레이시의 얼굴을 가격해 기절시킨 걸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어요. 게다가 어느 날 칼이 이런 말을 했다고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트레이시 보험금이 5만 달러나 돼. 그냥 강에 던져버리면 그 돈을 챙길 수 있겠지. 심지어 또 다른 사람은 칼이 트레이시에게 언젠가는 널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무려 15명 이상이 이런 증언을 했으니 사실상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트레이시가 칼에게 학대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셈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도 그녀를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목격자들이 개입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컸고 그 시절에는 가정폭력을 신고해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당시에 검사를 맡았던 커크 애덤스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당시에는 가정폭력법이 달라서 신고를 해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트레이시는 칼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고 도움을 받지도 못한 채 위험 속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은 트레이시가 사망했을 당시 칼이 17살의 소녀와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당시 칼은 25살이었고 여러 사람들은 칼이 그 소녀에게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트레이시에게 양육비를 주기 싫어서 망설였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또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증언도 나왔어요. 트레이시가 집에 없을 때 집으로 와.
당연히 경찰은 이 소녀와도 접촉했고 칼 역시 17살의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했다는 말들은 오해였다고 주장했죠. 이쯤에서 경찰의 시각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학대 사실이 여러 증언으로 확인되었고 어린 여자친구 문제, 그리고 트레이시가 가입한 5만 달러짜리 생명보험. 칼에게는 너무나도 선명한 동기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증거 없이 체포하거나 기소할 수는 없었죠. 결국 수사는 벽에 부딪혔고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트레이시와 칼의 딸인 캐롤린은 당시 겨우 4살이었어요. 엄마의 장례식 날 캐롤린은 칼의 손에서 벗어나 외할머니에게 맡겨졌습니다. 외할머니는 손녀를 정말 따뜻하게 키워주셨다고 해요. 장례식이 끝난 뒤 캐롤린과 외할머니는 엘라베마를 떠나 텍사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상처를 잊고 새 출발을 하려 한 거죠. 그 이후로 둘은 칼과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캐롤린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너무나 큰 사랑을 주셨어요. 뭐든 해주셨죠. 정말 최고의 할머니셨어요.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캐롤린은 자신의 엄마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엄마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다시는 연락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21살이 되었을 때 칼이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결국 두 사람은 한 번 만나긴 했지만 엄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칼은 살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학대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캐롤린은 그에게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요. 캐롤린은 속으로 늘 의문을 품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5년 캐롤린의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캐롤린은 오자크로 돌아와 외할머니를 트레이시 곁에 묻어드렸습니다. 그곳에 다시 서게 되자 그토록 답답했던 마음이 치밀어 오르며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엄마의 사건에 대해 다시 물어보기 시작했고 경찰서도 직접 찾아갔어요. 그런데 마침 경찰에서도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이었어요. 25년 만에 다시 꺼내든 미제 사건이었죠. 경찰이 보기에 여전히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칼이었습니다. 이전 수사에서 수집했던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대신 25년 전의 증인들을 다시 불러 인터뷰했고 트레이시의 친구나 가족, 그리고 칼이 교제했던 17살의 여자친구까지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새롭게 나타난 목격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1990년 살인 사건 이후 칼이 했던 충격적인 발언들을 기억해내 경찰에 제공했어요. 예를 들어 한 친구는 칼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멍청해. 내가 사람을 죽여도 못 잡아. 트레이시의 이모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이었어요. 경찰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이런 증언들이 이어지면서 경찰은 다시 한번 칼의 혐의점을 굳혔습니다. 칼은 사건이 있은 후 몇 년 뒤 결국 모든 소문과 의심을 피하기 위해 오자크를 떠나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운서로 일하다가 나중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죠. 그리고 새로운 여성을 만나 또 한 명의 딸을 두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트레이시와의 일, 딸 캐롤린, 오자크에서의 소문까지 모두 뒤로 한 채 말이에요. 하지만 2016년 칼은 트레이시 사건의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건이 다시 열렸으며 여전히 자신이 최우선 용의자라는 소식이었죠. 그리고 2주 뒤 오자크 경찰은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날아가 칼 해리스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2주 동안 구금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고 2018년 3월 14일 트레이시의 시신이 발견된 지 정확히 28년째 되던 날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은 2020년 1월 13일로 예정되었어요. 칼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고 변호사 데이비드 해리슨을 선임했습니다. 그는 체포가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2016년 당시에도 미제 사건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컸습니다. 누군가를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는 분위기였죠. 검찰은 25년 전의 증언들과 새롭게 나온 증언들을 종합해 칼이 범인이라는 시나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오자크 경찰서의 지미 콜브레스 중위가 승인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1990년 3월 7일 칼은 저녁 9시에 슈퍼마켓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고 트레이시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다 의식을 잃게 만든 뒤 그녀의 시신을 차에 싣고 11km 떨어진 차카헤치 강에 유기했다는 것이죠. 그 후 9시 30분쯤 친구 밥이 해링을 태워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칼의 변호인은 이 시나리오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어요. 30분 만에 집에 갔다가 트레이시를 살해하고 강에 시신을 유기하고 친구를 태우러 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계산이었죠. 게다가 이동거리만 약 32km에 달했으니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 변호사는 또 다른 용의자를 지목했습니다. 바로 바비 해링이었죠. 바비는 한번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바비는 트레이시 사건 당일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결국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수사팀은 여전히 칼을 범인으로 의심했고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모든 증언을 재확인하며 재판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 증언이야말로 전부였으니까요. 물리적 증거가 없으니 증언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돈 비즐리의 증언이 핵심이었어요. 돈과 약혼자 제프는 한 달 동안 칼 부부와 함께 살면서 학대와 살해 위협을 직접 목격했던 중요한 증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재판을 앞두고 돈이 돌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출석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검찰은 너무 당황했습니다. 트레이시의 친구이자 그토록 중요한 증인이었는데 왜 갑자기 협조를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결국 돈을 법정 증언 강제 소환하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그때 돈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칼은 무죄예요. 제가 알아요. 진짜 범인은 제프예요. 그녀는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드러낸 겁니다. 돈의 폭로는 검찰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칼을 범인이라고 확신해왔는데 그녀가 갑자기 제프, 자신의 전남편이 진짜 범인이라고 고백한 거였죠. 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90년 3월 7일 제프가 한밤중에 자신을 깨워 트레이시를 다치게 했는데 이제 죽어버렸다. 라고 말하며 시신을 강에 유기했다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돈은 제프에게 당장 경찰에 알리자고 했지만 제프는 결혼을 앞두고 있던 돈을 설득해 침묵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돈은 당시 임신 중이었고 이 아이가 부모와 함께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 입을 다물었다고 해요. 그렇게 30년을 숨겨왔던 진실이었습니다. 검찰은 즉시 제프를 소환했고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결국 4시간의 조사 끝에 자백했습니다. 제프의 이야기는 약간 달랐습니다. 그는 트레이시와 불륜 관계였으며 강가에서 만나 다투다 결국 실수로 물에 빠뜨려 죽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 드러난 목의 압박 흔적에 대해서는 나는 목을 조른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수사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누구도 트레이시가 제프와 불륜을 했다는 걸 확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프의 말에도 여전히 의문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돈조차 그 말을 믿지 않았죠. 그녀는 오히려 트레이시가 제프의 접근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결국 2020년 1월 13일 제프 비즐리는 트레이시 해리스 살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침 이날이 칼의 재판 예정일이었죠. 칼은 기소가 취소되면서 겨우 살인 혐의를 벗었지만 그가 저질렀던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제프는 2020년 7월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칼은 오자크 씨를 상대로 6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고하게 체포되고 잘못된 수사로 인해 삶이 파괴되었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이 소송은 2차례나 기각되었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캐롤린은 아버지 칼과 여전히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칼이 과거 자신이 엄마를 학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는 용서할 수 없어요. 캐롤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은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결백을 주장했지만 딸과의 관계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30년 만에 마무리되었지만 피해자 가족에게 남긴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의 허술함,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던 폭력을 방치했던 사회의 시선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죠. 오늘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피해자의 억울함을 30년 넘게 풀어주지 못했던 수사, 그리고 용의자를 둘러싼 수많은 거짓과 침묵이 남긴 상처는 너무나 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딸이 결국 진실을 밝혀낸 용기, 그리고 정의가 실현된 결말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사건처럼 뒤늦게 밝혀진 진실에 얽힌 미제 사건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심야사건 기록부에서 다시는 잊히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